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강의를 맡은 정소영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맡게 돼서 사실 처음에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온오프라인에서의 판로에 대한 고민을 제가 감히 해도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는 현재 10년째 프리랜서 강사로서 현업에서, 현장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판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날개짓을 훨훨 펼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저의 이름을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저의 활동 이력과 저에 대한 SNS 채널, 그리고 정보들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들의 고민, 정말 판로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요. 함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볼 예정이고요. 소비의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판로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도 변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판로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그리고 어떤 판로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왜 고민을 할까요? 대부분 현장에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사장님들께 질문을 던집니다. 사장님, 지금 만족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욕심이 난대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잘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 우리가 판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점점 고객이 시장을 이동을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예전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네. 예전에는 내가 가게를 오픈하고 있으면 매출이 이만큼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똑같은 시간 오픈하고 있어도 왜 매출이 이만큼 올라오지 않지?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정말 고객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거나 아니면 이 고객들이 내 가게를 찾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들 다 어디 갔지? 두리번 보면서 판로를 고민하게 되십니다. 실제로 판로가 정말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온라인에 진출하는 온라인 쇼핑몰 요 정도 고민을 했다 하면요. 지금은 소상공인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도 함께 채널별로 고민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로가 뭐냐? 판로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할게요. 당연히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판로는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상품이 팔리는 방면의 길입니다. 제가 왜 정의를 했을까요? 판로 개척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판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판로의 정확한 의미는 뭐다? 내가 이 길목에서 고객을 만나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해서 다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판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SNS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이 홍보는 홍보 루트인 거지 판로는 아니다라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할게요. 예를 들면은 SNS 중에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SNS 왜 하세요? 라고 하니까 다 온라인에서 하니까요. 또는 새로운 판로잖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사장님께서 인스타그램을 하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고객들이 내 게시물이나 피드 상품을 보고
결제를 바로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SNS를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팔로를 개척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모든 퍼포먼스의 끝이 고객들이 결제를 해서 그 수익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구조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 제품이나 혹은 나의 서비스를 홍보만 하고 있는 채널인지, 이거를 좀 구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션을 드려볼게요. 미션. 스님에게 여러분은 지금부터 빚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개척에서 진짜 중요한 퀴즈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딱 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나라면 스님에게 빚을 어떻게 팔까?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 4, 3, 2, 1. 좋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셨어요? 제가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에게 빚을 팔아보세요 라고 하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에이 강사님, 스님은 머리가 없는데 빚을 안 사죠 라는 반응이 가장 많이 나오세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돌아가 볼게요. 빚을 판매하시는, 즉 빚이 나의 판매 제품이다라고 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절은, 스님이 있는 곳은 나의 팔로가 아니겠네요?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여기서는 살짝 멈추세요. 왜요? 팔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스님이 주 고객이 아니어도 됩니다. 팔로라는 의미는 우리가 고객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인데요. 제가 요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은 뒷장표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스님한테 빚을 팔아보세요라고 하면은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대요. 스님, 지압 용도로 진짜 좋습니다. 이 빚이 혈액순환에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님이 얼마나 사주실까요? 진짜 혈액순환이 필요하신 스님들은 좀 사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절이라는 곳에서 혈액순환이 필요한 스님으로 한정을 한다면 빚을 파시는 분에게 절은 좋은 팔로일까? 좀 고민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본인은 절에 가서 스님들 중에서도 대빵 주지 스님을 만나겠대요. 그리고 주지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스님, 이 절을 찾는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에게, 방문객들에게 이 빚을 선물로 한번 나눠줘 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 절에서 부처님 오신 날 이런 행사도 하고 할 때마다 빚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조금 더, 이 절은 이런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정말 마음이 따뜻한 곳이고 좋다라고 절의 이미지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주지 스님에게 설득을 하시겠대요. 자, 그렇게 접근하신 분에게 절은 좋은 팔로일까요? 이분은 아마 이 절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신도가 몇 명일까를 아마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의 팔로의 규모가 달라지겠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이 절에 스님이 10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절은 10명이 살 수 있는 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지 스님에게 갑니다. 스님, 여기저기 절들이 좀 단체 구입을 해볼까요? 스님,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전혀 다르죠. 수천 자루를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팔로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는 고객을 먼저 정의하는 것부터가 출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팔로 개척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고객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치킨집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치킨집 사장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치킨을 잘 팔 수 있을까? 내가 오픈한 이 매장의 상권을 분석하시겠죠? 이 상권을 분석할 때 누가 들어가나요?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가망 고객의 인원수,
유동 인구 수, 이런 것들을 추측해서 상권을 분석합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으로 들어올 때에는 사장님들이 이런 고객에 대한 접근부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단순히 팔로워 수를 늘려야지, 단순히 홍보를 많이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진출은 했는데 이 팔로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에 진출을 하실 때에도,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실 때에도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제공하는 이 제품이, 상품이 누가 이용하게 될 것인지, 누구 손에 전달이 돼야 되는지, 그 사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갈 것인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즉 고객이 누구인지 정의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공급하고 계신 상품, 제품의 주고객은 누구인가요? 예를 들어서 네일아트를 내가 샵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20대부터 50대까지의 여성이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그 여성만이 전부가 아니라 여성을 건너서 배우자들도 고객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하신다면은 그곳에서의 팔로도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객을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고객에 대해서 좀 유형을 나누어 드릴게요. 자, 고객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고객은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분이요. 정답. 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팔로를 내가 개척하겠다라고 하실 때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고가 제품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면은 고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모여 있는 그 팔로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0대, 20대들이 타겟이 아닌 상품이 10대, 20대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치킨집 사장님인데 옆집에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사장님이 이 플랫폼에 들어갔대요. 백화점 플랫폼에.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고 나도 들어가야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취급하는 상품의 주 고객이 머물고 있는 곳, 모여 있는 곳, 그곳을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뭘 해라? 고객을 정의해라. 자, 고객은 누구다? 나한테 돈을 써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고객을 두 부류로 나눠 볼 거예요. 한번 저와 함께 이 고객의 부류를 나눌 때 우리 사장님들의 고객은 어떤 사람들인지 쓱 스치는 그 답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립스틱을 판매한다라고 한다면 이 립스틱을 직접 사용할 사람이 고객이겠죠. 자, 두 번째 고객은요, 이 제품이 간접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립스틱을 선물할 사람, 혹은 이 립스틱을 다른 서비스와 결합해서 제공할 사람, 혹은 메이크업 샵에 계신 분들도 이 립스틱을 본인이 사용하진 않지만 고객들에게 또 다른 서비스에 가공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런 식으로 분들이 직접적인 고객만을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고객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고객이 단순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제품을 이용할 고객과 간접적으로 이용할 고객 두 부류로만 나눠지느냐?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잘 보이시죠? 우리가 별표를 5개 쳐놓고 꼭 암기하셔야 되는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고객의 유형 중에서도 세대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에 90년대생이 온다, MZ세대를 잡아라 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MZ의 마음만을 잡으려고 하세요. 제품과 서비스를 조금 더 바꿔보고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직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전 세계 전체 인구 중에 시니어 인구는 적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은 50% 이상이 아직도 70년대, 60년대, 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이 시니어를 만족시킬 만한 제품과 서비스도 향후 10년, 20년 동안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니까 시니어들이 모두 사라진 시장이겠지? 젊은이들만 있겠지? 그러니까 MZ 세대들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온라인 판로 개척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상품 자체를 기획을 다르게 하세요. 누구 입맛에 맞춰서? MZ 세대 입맛에 맞춰서.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도 스마트폰을 학습하고 유튜브를 보고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고요.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쿠팡 사용법을 알려줬더니 매일매일 쿠팡맨이 와요. 그러니까 처음 진입이 어려운 거지 이 시니어들은 구매력을 갖고 있고 한번 결제할 때 금액이 일반 MZ 세대들보다 훨씬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온라인으로 판로를 진출하신다라고 해도 배제하고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6세대가 함께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가장 주력 세대는 X세대부터 Z세대까지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 주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별로 그동안 본인들의 가치관, 살아온 시대적 배경, 왜 이렇게 가치 소비가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판로에 진출하기 전에 내 고객을 정의하셨다면 그 고객의 연령대를 고민하실 때 지금 이 장표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빠른 변화 속에 잘 적응하는 세대는요, MZ 세대입니다. 그들이 온라인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요,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소비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인데요. MZ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은요, 과거부터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이 소비 세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가, 핸드폰이 내 옆에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에서의 환경, 기기 작동하는 방법들, 이런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고 있는 소비 주력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뒤에 가서 왜 최근에 온라인에 이런 판로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지 MZ세대와 함께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이들은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SNS가 그리고 인터넷이 온라인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세대구나라는 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시절도 참 많이 겪었어요. 90년대생들이 태어나면서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던 그 호황기의 시대도 맞이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속에서의 경기 불황도 걸어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20년, 30년 동안 경제의 오르락내리락을 모두 다 경험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소비에 있어서의 가치관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언제 내가 망할지 모른다. 언제 또 세상이 변할지 모른다. 세상의 변화가 빠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YOLO. 네. 오늘이 인생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네. 화려하게 살자가 그들의 또 인생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판로를 개척하시고 상품을 그 판로에 맞게 기획하실 때에도 주력 세대가 MZ 세대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이 부분을 소비 성향을 반영하셔서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서의 멘트를 똑같이 합니다. 변화되는 현상이 아니라 변화되는 이유,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대파를 사례로 좀 들어볼게요. 대파가 최근에 우리가 소비하기 시작한 소비재인가요? 아니죠.
10년 전에도 대파는 우리가 구매해서 먹었고요. 20년 전에도 대파를 먹었고요. 40년 전에도 대파를 먹었고요. 60년 전에도 대파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파의 상품이 변화가 됐나요? 아니요. 대파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대파는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주요 야채, 채소군으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변화된 게 뭐예요? 대파를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구매하느냐. 이거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30년 전, 40년 전에는 재래시장에 갔어요. 오일장에 가서 대파를 혹은 필요한 야채나 수산물들 이런 것들을 사서 밥상에 올렸죠. 자, 그러다가 이제 5일장까지 시간 맞춰 가기도 힘들고 오고 가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읽은 누군가가 트럭에 쇼핑을 대신해주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린 시절 나는 이런 트럭을 본 적이 있다 계시나요? 네, 저는 있었어요. 트럭에서 아침에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밥을 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가세요. 엄마 어디 갔지? 하고 보면은 야채 팔러 온 그 트럭 차에 가서 감자랑 채소 이것저것 엄마 필요한 거를 막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재래시장을 트럭에 담아서 이동식으로 그때는 판매를 한 거예요. 트럭 또는 리어카에서 그렇게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트럭을 놓치면 나는 또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마음이 어때요?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에? 내 집 앞에. 그래서 내 집 앞에 마켓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슈퍼마켓이, 또는 동네들마다 5일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규모 동네 시장들, 상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안에서 나눠 먹기를 했죠. 야채 가게 아주머니, 생선 가게 아주머니, 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영업을 합니다. 그렇게 동네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동네 시장으로는 안 되겠어요. 왜요? 내가 여기서 이거 사고 저기서 다른 거 사고 또 미역 사러 갈 때는 저기까지 가야 되고 또 기름 사러 갈 때는 또 마트까지 가야 되고 왔다 갔다 너무 힘들죠?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이 무거운데 우산도 써야 되고 손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더워도 추워도 좀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비자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형 마트가 탄생을 했죠.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카트 밀면서 편안하게 쇼핑하세요. 저희는요, 정육점 따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채소 가게 따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 한 군데 모아놨어요. A부터 Z까지 원하시는 거 다 쇼핑하세요. 대형마트가 들어왔죠. 물론 대형마트 이전에 작은 마트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대파나 이런 채소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대형마트에 대파가 입점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때요? 마트에 가기도 귀찮고 마트 시간 맞춰 가야 되죠. 또 어때요? 마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조금 꺼려져요. 저도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자니 사람 없을 때 가야지. 그런데 마음속에 뭐는 있어요? 신선한 걸 사고 싶다. 이런 욕심은 있어요. 그리고 당장 재료가 똑 떨어졌는데 내가 장볼 시간조차 없어요. 왜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손가락으로 배달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뚝딱 주문을 하면은 내 집 앞에 배송이 돼요. 이거를 대형마트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로. 그런데 배송이 2일, 3일 당장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마트로 달려가게 되죠. 뭐야, 있으나 마나네.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나요? 지금 주문하면 당장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 바로 배송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잠들기 전에 편안한 시간에 쇼핑을 해두면은 눈 떴을 때 내일 아침에 쓸 재료들이 내 집 앞에 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배송으로 몰리기 시작하네요. 자, 이제는 최근 이야기예요. 2021년도 하반기에 탄생한 서비스인데요. 새벽 배송이 아니라 1시간 배송. 고객님, 주문하시면요, 1시간 배송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송료를 조금 더 받을게요, 저희가. 한 2,000원 정도만 더 지불하시겠어요? 그러면 1시간 배송으로 해드릴게요.
예전에 그 재래시장에서 덤으로 더 받고 깎고 많이 다량으로 사고 했었던 그 세대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지금 젊은 MZ 세대가 이렇게 배송료에 비싸게 지불을 해가면서 쇼핑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탐탁지 않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 MZ 세대에게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오늘 하루는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트에 가서 주차를 하고 기다리고 장을 보고 결제하고 이 모든 시간을 아껴서 나는 더 성과가 나는 더 즐거운 일에 시간을 쓰고 나 대신 장을 봐주는 서비스, 내가 오가는 시간을 아끼는 대신에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서비스에 2,000원 정도는 3,000원 정도는 더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변천사가 느껴지세요? 자, 팔로라는 건 어떻게 개척이 되고 있는 거냐면요. 돈을 쓰는 고객의 마음의 변화에 발맞춰서 팔로가 개척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오픈했네? 아싸! 나도 저기 가서 우리 상품을 서비스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고객이 저기에서 살까? 내 고객이 MZ세대가 아니고 아직도 이곳에서 현장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분인데 라고 한다면 굳이 그 온라인 팔로에 진출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오히려 오프라인 팔로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파 사례처럼 상품이 변하지 않았지만 팔로가 변화된 것은 이 상품을 소비하는 고객들의 연령대가 달라졌거나 고객의 마음이나 니즈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결국 우리가 흔히 듣는 그 단어 표현입니다. 바로 트렌드인데요. 단순히 어떤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초반에는 유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밀키트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 지역만 봐도요. 24시간 무인 밀키트 매장이 한 스트리트 안에서도 3군데가 오픈을 했어요. 와, 이제 점점 가게가 사라지고 밀키트 매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지켜봤어요. 이게 과연 한 달 버틸까? 3개월 버틸까? 그런데 벌써 밀키트 사업에 진출하신 동네에 그런 떡볶이집 사장님, 부대찌개 사장님이 있으시더라고요. 밀키트가 왠지 이게 심상치 않아. 단순히 한두 가게 오픈할 게 아닌 것 같아. 자, 이분은 뭘 읽은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밀키트 사업을 읽으신 거예요. 자, 밀키트 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 집에서 밥을 즐겨 먹는 세대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신 거죠. 그러면 이 밀키트 매장은 줄어들 거다, 늘어날 거다?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유행이 아니라 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읽어내신 거죠. 자, 그러면 사장님들이 지금부터 팔로에 들어가실 때 이 팔로가 반짝하는 것일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으로 판매를 하는 어디에서요? 모바일에서요. 모바일 속에서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왕성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옆집 사장님도 앞집 사장님도 뒷집 사장님도 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한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야 되는 고객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들어와서 내 제품을 사줄까? 내 고객이 누구지?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시고요. 그 다음 라이브 커머스가 단순히 2021년도에 이 비대면 서비스가 돼야 되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반짝하는 유행일까? 아니면 뭔가 전체 변화의 흐름 속에 그 흐름 방향을 탄 트렌드일까? 요거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 판로에서 굉장히 향후 5년 동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고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트렌드는 제가 아까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 내면의 본질에 집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장님들 쉬는 날, 보통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휴무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말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휴무일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카페 사장님이 내가 커피를 판매하니까 평일에는 카페를 안 갈까요? 안 됩니다. 평일에는 더 많은 신상 카페를 투어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저 카페에 손님이 많은 이유가 뭘까? 신상 카페의 새로운 메뉴는 무엇일까? 이 사장님은 오프라인에서만 영업을 하고 계신 걸까? 온라인 쇼핑도 해보시고 다양하게 다른 공통 업종에서의 다른 분들이 어떤 판로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고객을 만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요. 저는 지인과 식사 약속을 잡더라도요. 절대 같은 곳에서 반복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새로운 곳을 찾아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SNS에서 혹은 방송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추천한 핫플레이스를 주로 갑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잘 되는 사례를 연구해야지 잘 안 되는 사례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카페라고 해도 잘 되는 카페는 왜 잘 되는 걸까? 내가 똑같이 문구류를 판매할 건데 저 문구점은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을까? 왜 저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곳들을 가시는 거예요. 사진관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진관에 가셔서 일부러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고 고객이 되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고객의 입장이 돼서 서비스를 찾아다니시고 제품을 구매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트렌드의 현상 속에서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본질적인 변화 때문이구나. 이런 문화의 변화가 있는 거구나. 내가 와보니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사장님들이 변화의 중심에서 느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실 거라 믿고 혹시나 그동안 그렇게 안 하셨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신 다음에 앞으로는 내가 조금 더 판로에 대한 고민을 그냥 인터넷이나 책이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면서 진짜 현업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곳들을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실 때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편리미엄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의 판로, 온라인 시장이 확장되는 이유는 이 키워드 때문이에요. 편리미엄. 편리미엄의 신조어가 나타난 것은 2019년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편안한 서비스에 내 돈을 더 지불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쿠팡이나 혹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도 역시 오늘날의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이런 편안한 서비스, 집 밖에 나가기 싫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옷 입고 나가서 커피를 사서 들어오기 싫어. 누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 대신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요리하기도 싫고 다 귀찮아. 누가 나 대신 손질을 다 해서 나는 끓이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 모든 지금 나타난 현상은요. 이 내면의 소비자들의 니즈,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편리미엄 서비스에서 무조건 비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세대들은 가성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플랫폼을 좀 이해하실 때 신제품만 주고받는 그런 거래할 수 있는 판로를 고민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요즘은 쓸 땐 쓰지만 아낄 땐 아끼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마켓 또는 제가 뒤에서 온라인 마켓에서 한 번 더 거론하겠지만 투자를 받아서 미리 주문을 받아서 내가 주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상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우리 카카오나 아니면은 와디즈 이렇게 펀딩을 받아서
내가 정해놓은 어느 일정 구간 이상이 달성됐을 때 이 공동구매 가격으로 내가 제품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얻어가는 건 뭐예요? 굉장히 좋은 제품을 가성비 좋게 쇼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모였어요? 온라인에서요. 근데 이걸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몰라요. 이런 플랫폼들도 있다라는 거. 와디즈라고 하니까 와디즈라는 플랫폼은 단순히 나의 제품을 런칭하기 전에 투자받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투자를 구매 고객들에게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에게는 실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새로운 시장으로 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지금 시대적 배경은 대한민국만 맞이한 현상은 아니고요. 전 세계가 맞이하게 된 환경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저침투 카테고리였던 패션이나 식품이나 이런 카테고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식품이나 패션 시장 내 시장 점유율이 확보가 가능한 기업들은 더욱더 이 온라인 판로에서 날개를 펼쳐왔습니다. 이 침투율은요, 2021년도에는 36.9%, 22년도에는 40% 이상을 넘어서 온라인 시장이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대기업만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로써 브랜드의 재편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19는 온라인 판로의 진출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저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향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절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중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온라인 판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숙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판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판로에서는 앞선 다른 강사님들께서도 다양한 플랫폼들에 접근하고 어떻게 입점하고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매뉴얼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연을 해주셨더라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부터 쿠팡, 배달 이렇게 접근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뭘 준비하셔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비교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해야 되나? 난 어떻게 하지? 라이브 커머스가 뭐야? 라고 하는데요. TV에서 홈쇼핑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던 분들이 이제는 TV 앞에서 내가 시청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길에, 출퇴근 길에 혹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쇼핑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는데요. 사실 라이브 커머스는요, 국내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대비하는 판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내 제품을 국내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에 대해서도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라이브 커머스를 라이크 커머스라고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라이크 커머스, 아마 라이크 커머스가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라이크, 좋아요. 그쵸? 나를 좋아하는, 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실 때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면서 이 제품을 설득해 나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 판로가 바로 라이브 커머스 판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엔 K-팝, K-뮤직, 그쵸? K-드라마, 또 K-푸드까지 전 세계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1, 2년 반짝하는 유행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저의 소개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 보고 나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큼발랄한 긍정적 이미지부터 깐깐하고 신뢰 있는 이미지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게 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자랑을 좀 하자면 믿고 사는 엄지맘 정소영 픽이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요. 손대면 완판, 성취 경험을 원하는 브랜드들은 SY 미디어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좋은 제품들은 다 SY 미디어에서 유통을 시키고 싶습니다. 최고의 혜택으로 고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브랜드들은 성취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V커머스 시대에 SY 미디어가 선두주자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믿고 연락하세요. 네, 이 영상에서 어떠셨나요? 상큼발랄하셨나요? 네. 바로 이 라이브 커머스는 이 영상 속에 제가 힌트를 숨겨놨어요. V커머스. V커머스 시대가 왔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즉, 제품 상세 페이지의 그 작은 글씨들을 보면서 내가 제품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를 해놓으면 영상으로 내가 제품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 또는 보다가 내가 궁금한데 바로 댓글을 남기면 바로 호스트가, 셀러가 답변을 해주는 것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시장이 바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V커머스, 앞으로 정보는 글보다 사진, 사진보다 영상, 영상보다 실시간 혹은 짧은 영상으로 변화할 거기 때문에 내 제품도 그렇게 니즈를 갖고 모여있는 고객들 그 중심에 있어야 되겠죠. 라이브 커머스의 진출을 고민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내 제품이 그곳에서 판매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왜 해야 되나요? 실제로 2010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10년 만에 무려 6배가 성장한 게 이커머스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규모가 커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구매를 하는 고객들의 니즈도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쇼핑 채널의 현황만 본다면 온라인만 이용하는 고객이 전체 소비자들 중에서 7%, 오프라인만 이용하는 고객은 1%,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92%인데요. 자, 이 표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만 내가 운영한다면 대한민국 전체 소비자 중에서 몇 퍼센트? 1%만 두고서 경쟁을 해서 내가 구매를 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치열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의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에 진출을 하실 때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지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에서의 경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요. 오프라인에서의 만족도는 59% 정도였고요. 이에 반해서 온라인에서의 만족도가 70% 이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0대의 저희 아버지도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고는 박수를 치고 매일매일 이용하시잖아요. 처음이 어렵고 꺼리는 거지 한 번, 두 번 이용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온라인에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이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닐슨 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조사 결과인데요. 앞으로 다음에 활동을 더 많이 아니면 적게 하실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유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온라인 구매입니다. 온라인 구매에 있어서는 76% 정도의 답변자가 앞으로 더 온라인에서의 구매는 늘릴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명심하세요. 앞으로 오프라인은 줄어들 거다, 늘어날 거다. 이미 소비자들은 마음의 결심을 내렸다라는 것. 이 도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면서요. 온라인 비대면 생활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랜선 라이프. 온라인에서 만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도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을 랜선으로 만나고 있죠. 오프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더 편안하시죠? 지금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셨고 별도로 오가는 시간 없으셨고 침대에 누워서 혹은 가게에서 잠깐 짬나는 시간에 혹은 이동하는 길에 보고 계시죠? 이렇게 나의 시간을 알뜰하게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채널이 바로 온라인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고요.
온라인 플랫폼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있고요. 카카오 쇼핑, 쿠팡 라이브, 그림 라이브, 신세계 TV, 배민 쇼핑 라이브, 11번가 라이브, 보고, 티몬, 소스 라이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라이브 커머스의 1대 초창기에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플랫폼이 다양하게 탄탄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특히 여러분이 집중하실 것은 뭐다? 이 로고들을 보시면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진출하고 있는 판로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플랫폼 안에서도 비교하셔야 되는 게요. 자체 플랫폼이 있고요. 기존에 원래 쇼핑몰을 운영하던 곳에서 라이브 기능을 추가시킨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사가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는 곳들도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만을 하고 있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라이브 커머스만 할 것인지 스토어에서도 상시 판매를 하면서 방송까지 하고 싶은 건지 어떤 고객들이 타겟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플랫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M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요. MZ세대를 넘어서 MZ세대의 부모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까지도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하실 때에는 한번 시도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전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MZ세대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 변화되는 속에서 공감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도 댓글을 남기고 실시간 대화 채팅방에서 노는 것 똑같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쇼핑에도 접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단독물. 자, 소영의 야채가게. 소영이네 야채가게가 제가 자체로 도메인을 따서 단독몰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혼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대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픈마켓이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예를 들어 쿠팡이나 11번가나 G마켓과 같은 거죠.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에 내가 나의 스토어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됐을 때 수수료를 나누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종합몰이 있습니다. 자체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몰이나 롯데몰이나 이런 곳들인데요. 여기는 구매력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백화점 멤버십이 연동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대에 누구에게 고객을 타겟으로 할지에 따라서 어떤 몰에 들어갈지도 결정을 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전문몰입니다. 팬시 전문점 10x10, 의류 패션 전문 무신사 이렇게 특정 품목들만 모아놓은 샵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샵으로 들어갈까를 온라인 안에서도 결정을 하시는데 기준을 좀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에 진출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안에서도 팔로 지원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하시면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온라인 팔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문의도 해보시면서 그냥 나 혼자 맨땅에 헤딩이 아니라 이런 조언이나 지원금을 일부 금액이라도 받고서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팔로인데요. 사실 오프라인 팔로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이죠. 오프라인 팔로에 대해서 제가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샵인샵입니다. 저는 1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에 두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육점 안에서 다른 제품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육점 안에서 다른 밀키트 제품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부대찌개나 된장찌개 밀키트를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된장찌개 집을 운영하고 있는 부대찌개집 사장님이 밀키트를 개발하셨다면 정말 이런 온라인 팔로만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오시는 소비자들에게도 나도 그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싶다면 샵인샵으로 들어가셔서 수수료를 쉐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백화점입니다.
세 번째 대형마트가 되겠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여러분이 수주를 하셔가지고 입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나 이런 모든 업종들이 모여있는 복합 쇼핑몰에 내가 입점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시적이지만 어떤 행사장, 박람회 이런 곳들에서 판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판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지원 사업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자체별로도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오프라인이니까 내가 발로 뛰어서 열심히 영업하고 알아봐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해보자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요. 판로라는 것은 요즘 핫한 판로가 어디래? 어디에서 많이 팔린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판로가 왜 열렸을까? 나에게도 해당되는 곳일까? 우리 고객들도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좀 더 본질적인 질문에 사장님들이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어디에서 수많은 경쟁 속에 내가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로는 해야 할 것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불필요한 것까지 이것저것 하느라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유행하고 새롭게 탄생한 판로들을 나도 해야지 욕심을 부리시다가 오히려 잘 되고 있고 순항을 하던 기존의 판로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사장님들이 명심하시면서요. 오늘 저와 함께 나의 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도 역시 사장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